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는 10분 인사이트텐의 박찬종, 최명진 CFP입니다. 오늘은 재무상담 기초정보 작성 가이드에 관련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죠. 이 영테크라든지 리테크, 그다음 모두의 재무설계 등 다양한 정책적 재무설계 상담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상담을 받는 분들이 이 작성법을 잘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월 수입 파악하기입니다. 네, 우리가 월 수입이라는 거는 흔히 하는 세 전이 아니라요,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세후 실수령액 중에 우리가 정기적인 수입과 비정기 수입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근로나 사업 이렇게 매월 실수령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 부업이 좀 많아졌거든요. 이 부업 중에서도 우리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후로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비정기 수입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받는 보너스라든지 아니면 성과급 같은 경우에 작년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매달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2분의 1로 해서 연간 총액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일시금으로 내가 미리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실수령액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말하는 건데, 만약에 성과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6월과 12월에 각각 500만 원씩 받는다라고 하면은 연간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1000만 원을 나누기 12분의 1로 쪼개서 매월 83만 원의 비정기 소득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절이나 용돈 등 특정 용도로 다 써버리는 돈이라면은 굳이 기입하지 말고 별도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만약에 명절 및 연말 상여금으로 총 1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한 400만 원 정도를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 라고 하고 60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600만 원을 나누기 12분의 1로 쪼개서 350만 원이 월 평균 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월 저축 및 투자액을 분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월 저축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급여에서 받아서 내가 이 급여를 통해 저축하는 금액을 말을 하는 거지, 혹시라도 이미 내가 모여있는 금액에서 돈이 나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제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 저축 같은 경우에는 흔히 적금이나 청약, 그 다음에 기금 공제 상품들을 우리가 월 저축이다라고 하는데요. 기금이랑 공제 같은 경우에는요, 청년 도약인지 아니면 6월에 나올 미래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군마다 조금씩 다른 경찰 공제나 아니면 군인 공제나 이런 것들도 같이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금 같은 경우는 매월 들어가는 돈이지만 적금은 1년 단기인 반면에 청년 도약계좌나 아니면 교원공제 같은 경우는 중장기 시점의 상품이기 때문에 성격상 매우 다릅니다. 투자의 경우에는요, 펀드나 주식,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ETF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작성해 주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세제 적격, 세액 공제가 되는 연금 저축 펀드라든지 IRP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든지 또 요즘에 가상화폐 같은 것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기타 투자란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정 회사의 경우 연금 상품 중에 불이익을 절반 정도 납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납입을 해주는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본인이 납입하는 절반만 기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월급 대비 해당 납입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혼선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헷갈리기 쉬운 금융상품 체크리스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의 지출란으로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축성 보험은 반드시 상품명에 저축이나 연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제 같은 경우는 교원공제나 군인공제, 과학기술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특정 직업군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매월 정기적으로 월 투자를 들어가는데 그 투자 금액이 ISA 계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ISA 계좌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고 ISA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세히 빈 공간이나 상담사한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한 30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 금액을 연금저축계좌에 일시납으로 넣어놨다라고 하면은 그 300만 원을 나누기 12분의 1로 쪼개서 비정기적인 투자에 월 25만 원으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적금 30만 원, 청년 미래적금 50만 원, 청약 10만 원, 종신보험 20만 원을 매월 저축으로 구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종신보험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저축으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ISA 계좌에 30만 원, 연금 저축에 2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각각 해당 항목에다가 집어주시고 파킹 통장에 30만 원을 내가 뭐 비상금으로 빼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0만 원을 기타 저축으로 명시해주고 가로친 다음에 여기에 뭐 파킹 통장 혹은 비상금이라고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로 월 지출액 파악하기도 매우 중요하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 지출액, 즉 가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지출과 그 다음에 매월 소비가 달라질 수 있는 변동 지출, 이 두 가지로 나눠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고정지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거 관련해서는 뭐 임대료가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 이자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에 대한 고정지출이고요. 뿐만 아니라 보장성 보험료라든지 공과금 관리,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구독료까지도 우리가 흔히 고정지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변동지출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노력하에 줄일 수 있는 비용들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비, 그 다음에 생활비나 취미나 영화비 같은 거는 내 노력하에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비용들 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나 통신, 그 다음에 의복, 미용,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동지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그 경조사비 있잖아요. 경조사비는 매월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산정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이런 경조사나 이런 비용들을 합친 다음에 12분의 1로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하실 수 있겠죠. 다만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나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약간 고정비의 성격도 있지만 작성을 해주실 때는 이렇게 편제를 나눠서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월 지출과 연 지출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 지출 같은 경우는 매월 발생하는 지출을 뜻하는데 연 지출은 계절 및 이벤트성 지출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해외 주식으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뭐 5월 달에 내야 될 경우가 있겠죠. 또한 뭐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라든지 의무보험도 큰 금액이 지출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운전자 보험은 제외입니다. 또한 이제 명절이나 기념일 등 가족 관련 지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여행비라든지 휴가비처럼 이렇게 계절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지출은 작년 기준으로 확인한 다음에 12분의 1로 쪼개서 입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은 임대료 50만 원 나가고요. 그냥 공과금 7만 원, 실비 5만 원 나가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에 20만 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25만 원으로 기입을 해드렸습니다. 공과금 관리비는 7만 원, 그 다음에 기타 고정비, 구독료는 한 3만 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변동 지출인데 맨 마지막에 연간 지출로 내가 작년에 150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 그걸 12분의 1로 쪼개서 연 비정기 지출에 13만 원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지에 대한 공식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먼저 수입이 저축과 지출이랑 같다라고 하면 균형적인 어떤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근데 이 현실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입이 저축과 지출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추가적인 저축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미파악 지출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를 통해서 이 미파악 지출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입이 저축과 지출을 더한 것보다 적은 경우가 있죠. 즉 지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축도 많이 하는 부류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저축 같은 건 좀 줄이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문제가 되는 거는 과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소비가 많아지게 되면 뭐 카드값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공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우리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총 수입이 근로소득 300에 연간 비정기 소득을 저희가 50으로 잡아서 총 수입 350만 원에 저축 및 투자 내역에서 보면 170만 원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다음 지출이 18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9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부분만 조금 줄이시면 괜찮겠죠. 그렇죠. 뭐 총 지출이 총 저축 및 투자보다 높기 때문에 최소한 9만 원 정도는 지출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역은 자산과 부채 내역이죠.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원금이 아니라 현재 평가 가치를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는 입출금이 가능한 파킹 통장이라든지 CMA나 예적금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인데 입출금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기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뭐 부동산 자산이나 뭐 연금 자산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퇴직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회사에서 내가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굳이 명시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개인연금 특히나 뭐 IRP라든지 연금저축은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가 가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자산과 부채 내역에서 우리가 꼼꼼히 따져야 될 부분이 이 부채 항목인데요. 이제 부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자산 내역에 포함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많이 틀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세 보증금입니다. 내가 전세 보증금이 1억인데 그럼 전세 보증금 내다가 딱 1억을 적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대출을 따로 6천만 원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는데, 나 내 돈 4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라고 4천을 적어주시고 부채에다가 6천을 적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 내역에서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궁핍한 삶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4천이 아니라 대출을 받은 6천만 원까지 더해서 1억 원을 자산 내역에 포함시키길 바랍니다. 자산 내역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여러 금융회사에 쪼개져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앱을 요즘에는 최근에 많이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상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토스가 있는데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채나 아니면 신용 점수 같은 걸 확인하기 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토스를 그렇죠. 활용. 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카카오페이에 뭐 주식 펀드 이런 것들이 어떤 비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페이를.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성할 때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전 뱅크 샐러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뱅크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를 어떤 작성하는 기능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현재 소비,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카테고리별 분류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좀 보시면은 지출 패턴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네, 같습니다. 지출 내역이 좀 많거나 지출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뱅크 샐러드를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기초정보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기초정보를 잘 작성해야지만 그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솔루션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의 흐름을 잇는 10분. 인사이. 다시? 대신에 그리고 이제, 애드립을 못하게 계속 막으니까는 이게 답답하네. 그러니까 일단은 살좀 빼고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이 좋을 것 같으니까 어두운 색 계열 입고서 항상 네. 와. 알았지? 옷을 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